안녕하세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50대 여자입니다. 제 동년배 분들이나 인생 선배님들이 대부분 그러셨듯 저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제 노력을 결국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라는 작자였죠. 저는 이 사연 투브의 애청자인데요. 저도 한 번쯤은 시청자가 아닌 사연자가 되어보고 싶어 그런 남편과 일화를 이렇게 보내봅니다. 부디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갑이던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했어요. 각자 다른 시골에 있던 시댁도 친정도 형제들도 많은 데다 가난해. 우린 속된 말로 숟가락과 이불만 들고 신혼을 시작했죠. 그런데 결혼 전엔 책임감 있고 듬직해 보였던 남편은 살다 보니 허세와 허풍만 심할 뿐 내실은 빈약한 사람이더군요. 당신 동네 남자들한테 당신이 시골 유지 집안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며. 대체 그런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왜 해? 우리 사는 꼴을 보고 누가 그런 말을 믿어주겠어. 당장 하고 있는 일이나 성실할 것이지. 왜 쓸데없는 허풍이냐고. 제발 그러고 다니지 좀 마. 허풍을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넘어간다 쳐도 문제는 남편이 자꾸만 직장을 그만뒀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을 다니다가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그만두고 쉬길 몇 개월. 제 잔소리에 다시 일을 구했다가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또 금세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길 몇 개월을 반복하곤 했죠. 당장 연년생인 아들과 딸을 먹이고 키워야 하는데 정말 속이 터졌어요. 결국 전 또 놀게 된 남편에게 애들을 맡기고 주방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남편은 겨우 다시 일을 구한 뒤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여전히 맞벌이를 했죠. 이번엔 정말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남편이 또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몰라 불안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이번엔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또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난 애들을 혼자 키울지언정 당신처럼 무책임한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잘못했어. 어? 이번엔 진짜 다시 일구해서 절대 안 그만둘게. 나 당신이랑 애들 없이 못 살아. 내가 지금 각서라도 쓸까? 어? 아니, 그딴 거 필요 없고 난 당신 말 안 믿어. 그동안 내가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당신한테 얼마나 애원했어. 제발 일 좀 그만두지 마라.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끈기 좀 가져라 하고 말이야. 그런 내 노력을 짓밟은 건 당신이야. 잔말 말고 이혼 소리 당장 도장 찍어. 그때 인내심이 폭발한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뒤 전 혼자서 5살이던 아들과 4살이던 딸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친정 부모님이 절 도와주실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지 몇 달 뒤엔 저는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우연한 계기로 소개를 받아 한 택시 회사에 택시기사로 취업했어요. 결혼 전부터 면허를 따둔 후 친정 오빠 덕에 꽤 운전을 했었던 경험이 도움이 됐던 거죠. 당신 지금보다도 더 여성 택시 운전사가 흔치 않을 때였지만 저는 애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용기를 냈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 뭐야? 기사가 여자네? 아줌마, 여자가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왜 나와서 운전대를 잡고 있어? 운전하는데 남자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모욕적인 말 하실 거면 내리세요, 손님. 아이, 되수다. 거참, 여자가 성질머리도 한번 더럽네. 부천으로 가주시오. 그렇게 택시기사를 하며 참 많은 손님들을 겪었습니다. 절 여자라고 무시하며 막대하던 손님도 심심치 않게 탔었기에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반면 제게 용기와 응원을 건네주던 손님도 있었죠. 한 번은 당시 유명했던 여자 연예인을 태운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제게 멋지다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려고 이 일을 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실 일이 여자분들이 도전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기사님을 보니까 저도 괜히 더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겉보기에만 화려하지 속은 썩어 들어가는 이 직업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유명세가 곧 권력인 것 같아도 아직 이 바닥도 여자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기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여자들이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할게요. 그리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하던 일도 아니었건만 절 그렇게 멋있게 봐줬던 그분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또 가끔은 무시도 조롱도 아닌 보람을 얻기도 했죠. 기사님, 제발 빨리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저희의 얼굴이 지금 하얘졌다고요. 민수야, 대체 왜 이러니? 세상에, 애 상태가 왜 이래요? 꽉 잡으세요. 벌금 다 각오하고서라도 응급실로 밟을 테니까. 언제 한 번은 저는 딱 저희 애들만한 애를 안고 택시에 올라타던 부부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얼른 병원으로 가달라며 울부짖었는데 애 상태를 보니 딱 봐도 굉장히 응급해 보이더군요. 그때 전 제가 밟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밟아 속력을 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찌나 급하게 뛰쳐나왔던 건지 병원에 도착한 뒤 확인하자 그들은 지갑도 안 가지고 온 상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기사님. 근데 저희가 진짜 급해서 종이 주시면 저희 집 연락처라도. 됐으니까 얼른 애나 데리고 들어가세요.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인데 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와중에 무슨 돈을 받겠어요. 얼른 가세요. 애 숨 넘어가겠어요. 너무 걱정이 됐던 전 돈도 받지 않고 그들을 병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러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한동안 응급실 밖을 서성이다가 그 애가 괜찮아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하고 그곳을 떠났죠. 반드시 나중에 살해를 하겠다던 그 부부의 말을 끝까지 거절하면서요. 어찌나 보람차고 우리 아이들 생각도 나던지 그날 전 집에 돌아 괜히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듯 일을 하며 힘들고 우울한 날도 분명 많았지만 손님 덕에 보람차고 웃는 날도 많았습니다. 차를 달리며 시시콜콜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손님들의 말을 듣는 것도 재밌었고 가끔은 제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것도 즐거웠죠. 그랬기에 전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지 않고 나중에 저희 애들이 성인이 된 후엔 개인 택시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던 거예요. 엄마, 우리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아빠도 우리랑 같이 살고 싶대.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같이 사는데 우린 왜 안 돼? 애들이 자꾸 우리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린단 말이야. 한편 전 이혼 후에도 남편과 완전히 인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애들을 한 번씩 남편에게 보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오기만 하면 애들은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며 울고불고 떼를 쓰곤 했어요. 남편이 애들에게 잘했다기보단 백수로 지내며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었기에 아이들은 그만큼 아빠에 대한 정이 컸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빠를 그리워하던 애들을 만날 때마다 남편은 애들에게 그렇게 잘해준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반성 많이 하고 달라졌어. 나 지금 회사도 안 그만두고 꾸준히 다니고 있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나 애들하고 매번 헤어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나 정말 잘할게. 이혼까지 한 마당에 싫다는 사람 제발 그만 좀 괴롭혀. 난 절대 안 속아. 그리고 언젠가부터 남편 또한 제게 한 번만 받아달라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변했다는 남편의 말을 전 처음엔 절대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혼 전 늘 제게 미안해하던 시부모님도 제게 연락해 사정을 하시곤 했죠. 우리 정용이 이번엔 정말 편했다.
부모인 우리가 봐도 애가 정말 개과천선했어. 애미야,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애들에겐 부모가 양쪽 다 있는 게 좋지 않겠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정용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아빠가 같이 살고 싶어 하고 또래 애들에게 한부모 가정이라며 놀림까지 받던 아이들을 생각하니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정말 변할까 싶어 계속 남편의 재결합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끈기 있게 절 붙잡으며 정말 계속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구했다던 직장도 2년이 넘게 그만두지 않았고 이혼 전 게으름을 떠느라 100kg가 넘게 쪘던 몸도 30kg가 넘게 감량했었죠. 저는 결국 두 눈을 딱 감고 남편을 다시 받아주기로 했어요. 저희 아들이 8살, 딸이 7살 때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도 있지만 정말 남편이 변한 것 같아 마음이 열린 거죠. 진짜지? 진짜 나 다시 받아주는 거지?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절대 당신 실망 안 시킬게. 나 정말 당신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좋은 남편으로 살게. 약속해. 당신을 배신하면 그때 나 진짜 성을 갈게. 성을 간다고? 나 그 말 똑똑히 기억해 둔다. 당연히 그래야지.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재결합을 한 뒤 남편의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혼하고 얼마 안 되어 딱 한 번 이직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무책임하게 우선 일을 그만뒀던 게 아니라 이직할 회사가 정해진 뒤에야 이전 회사를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옮긴 회사를 남편은 정말 단 한 번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다니며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막 가정적이거나 다정한 100점짜리 남편으로 변했다곤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꾸준히 일을 다녔을지언정 여전히 허풍도 심했고 힘들다는 핑계로 애들하고 썩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않았거든요. 맞벌이임에도 집안일에도 많이 소홀했고요. 때문에 전 종종 잔소리도 하고 남편과 투덕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너무 못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인지라 성실하게 돈을 벌어오며 집안의 가장자리를 지켰다는 거, 그래서 평범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해 나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전 만족했던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한 번씩 외식도 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하며 우리에겐 행복하고 따뜻한 나날도 많았으니까요. 그런 평범한 세월 속에 아이들은 쑥쑥 자라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독립도 하게 됐어요. 뭐, 회사를 그만둬? 그만둔 게 아니라 거의 쫓겨난 거지. 망할 자식들. 내가 그 회사에 무려 20년이 훨씬 넘게 충성했는데 날 이런 식으로 쫓아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지고 계속 후배들에게 밀리던 남편에게 회사는 은근한 퇴사 압박을 계속 줬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남편은 퇴직을 했던 거죠. 저는 속상한 마음에 많이 분해하던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은근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참에 아예 은퇴하고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돈을 안 벌겠다고? 우리 나이가 고작 56인데 어떻게 벌써 쉴 수가 있겠어. 나도 당신이 고생한 것 알아. 하지만 우리가 형편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이 집 대출금도 아직 한참 남아있는데 할 수 있을 때까진 맞벌이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우리가 넉넉한 노후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가뜩이나 애들 나중에 결혼할 때 얼마 보태주지도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적어도 애들에게 짐 같은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동안 당신 고생했으니까 좀 쉬다가 다른 일자리 알아봐. 어? 요즘은 70이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직 은퇴하기엔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가뜩이나 청춘들이 자기 밥벌이만 하고 살기도 빠듯한 세상인데 절대 자식들에게 짐덩이 같은 부모가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일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무려 2년을 쉬더군요. 중간에 한 석 달 정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긴 했었는데 주민들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금세 그만둬 버리더군요. 차라리 그럼 나처럼 택시기사를 해봐. 나처럼 개인 택시 못해도 택시 회사에 취직은 할 수 있잖아. 난 길눈이 어둡잖아. 괜히 운전을 업으로 삼았다가 사고 날까봐 무서워. 이걸 권유하면 이것 때문에 싫다. 또 저걸 권유하면 다른 것 때문에 싫다.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계속 취업을 미뤘어요. 전부터 취미였던 등산을 하러 실컷 돌아만 다니면서요. 솔직히 그때 아, 이 인간이 또 예전 버릇이 나오는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도박이나 바람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몇십 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이에 이 정도로 어떻게 이혼을 생각하겠습니까? 더 이상 애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 남편이 열심히 살아온 것도 사실인데요. 마음 같아선 저도 그냥 아예 쉬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집 대출금과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 저는 꾹 참고 인내하며 남편이 알아서 취업하길 기다려줬어요. 그러던 와중 남편이 백수가 된 지 2년째 됐던 시기에 저희 집안엔 경사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딸이 자기 오빠보다 먼저 웨딩 마치를 올렸던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꼭 행복하게 잘 사겠습니다. 지수, 제가 꼭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첫인사를 왔을 때부터 사이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중학교 선생이었던 사이인 참 예의도 바르고 듬직해 보였거든요. 딸은 사위와 무려 4년을 연애했는데 지켜보니 형제간의 우애도 참 좋고 집안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상견례 때 뵌 사돈 어른들은 굉장히 인자하고 선량한 분들이더군요. 딸이 결혼 초반에 제 팔잘 닮을까봐 걱정했던 전 크게 안심할 수 있었어요. 딱 하나 마음에 걸렸던 건 집에 돈이 많지 않아 시집가는 딸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었다는 거죠. 저는 괜히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남편을 채근했어요. 여보, 당신 이제 놀 만큼 놀지 않았어? 하다못해 주차장 관리 자리라도 알아봐. 사돈 어른들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데 여태 시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잖아. 특히 바깥 사돈이 그렇게 성실한 분이라는데 백수인 아빠를 둔 지수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낯이 안 썩겠어. 가뜩이나 지수가 사위보다 돈도 많이 못해가는데 같이 얼른 벌어서 대출금도 갚고 돈도 모아놔야 애들 필요할 때 목돈이라도 한 번씩 쥐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았어. 나도 이젠 정말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아빠인데 딸 시집 가는데 몇 푼 못 해줘서 얼마나 미안했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라도 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라도 애들한테 더 보태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보, 나 다시 취직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돼? 무슨 소원? 그때 남편 또한 자기도 내심 딸에게 미안했다며 이번엔 정말 취업을 하겠다더군요. 그런데 취업에 앞서 남편은 제게 부탁 한 가지만 제발 들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등산 무지 좋아해서 전부터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꼭 가보고 싶어 했던 거 알지? 나도 곧 있으면 60이 넘고 더 쇠약해져 갈 텐데 그 전에 꼭 거길 한 번만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 딱 일주일만 네팔에 보내주면 안 돼? 앞으로 일구하면 그렇게 긴 시간 빼기도 쉽지 않을 거잖아. 거긴 에베레스트처럼 높고 위험한 곳도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간대. 남편은 저도 아는 친구 2명과 같이 가겠다며 제게 직접 그 친구들과 통화도 시켜줬습니다. 그리곤 일생일대 꿈이라며 조르는데 어떻게 그걸 안 된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어쨌든 부모도 사람이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벌이였지만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했던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나 싶더라고요. 평생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늦기 전에 딱 일주일만 다녀오겠다는 그 부탁을 저는 흔쾌히 들어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신이 나서 한 달 뒤인 딸의 결혼식 바로 다음 날로 비행기표를 끊더라고요. 우리 딸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아빠가 더 많이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딸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거 알지? 아휴, 아이 좋은 날에 왜 이렇게 청스맣게 눈물이 나는지. 지수야,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딸은 성대하고도 예쁜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습니다. 자식의 첫 결혼식이라 그런지 정말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던 남편은 제게 평생 한 번 안 턴 고맙다는 말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우느라 참 고생 많았다면서요. 그래도 이런 날 남편이 옆에 있으니 참 의지가 된다 싶었습니다. 잘 다녀와. 항상 가방 조심하고 도착하면 전화하고.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아빠도 내일 네팔 조심히 다녀오세요. 딸은 결혼식 당일에 바로 4박 5일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 또한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야 한다며 집을 나섰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의 오후, 저는 이상함을 느끼게 됐어요. 뭐야, 왜 이렇게 금액이 안 맞아? 저와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우린 전날 따로 챙겨 왔었습니다. 축의 주신 분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축의금도 맞는지 다시 세어본 뒤 잘 보관해뒀다가 신혼여행에서 딸이 돌아왔을 때 전부 줄 생각이었거든요. 딸에게 해준 것이 많이 없어 미안한 마음에 우리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모두 딸에게 주자고 미리 남편과 상의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축의금을 그날 아무리 다시 세어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록된 축의금과 실제 돈이 너무 터무니없는 차이가 났거든요. 1, 20만 원이 아니라 절반이 훨씬 넘는 돈이요. 딸은 분명 어제 자신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잘 세어서 챙겨갔기에 딸에게 돈이 잘못 간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머리가 새하얘졌던 그때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구세요? 뭐야, 모르는 사람인데? 인터폰을 보니 동년배쯤으로 보이는 웬 남자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생판 처음 본 사람이었기에 저는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요. 여기 이종용 씨 집 맞죠? 혹시 그쪽이 그 사람 아내분 되십니까? 제 남편을 찾아오신 거예요? 네, 제가 아내 맞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 지금 집에 없어요. 아니요, 전 아내분을 찾아온 거예요. 혹시 남편분 오늘 아침에 여행 떠나지 않으셨어요? 어? 예, 맞는데요. 전 그 여행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분은 지금 그놈에게 농락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잠깐만 제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없어진 축의금이며 이상한 방문자며 모든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해 정말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그 남자의 말을 무작정 무시할 순 없겠더군요. 그래도 차마 낯선 남자를 혼자 있는 집에 들이긴 어려워 고민 끝에 전 옷을 대충 갖춰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자리를 옮겨 얘기하자는 그 남자와 함께 전 아파트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남자의 폭로를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저는 우선 궁금한 마음에 질문했어요. 대체 누구세요? 우선 마음의 준비부터 단단히 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전 그쪽 남편이 바람피우고 있는 여자랑 5년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쪽 남편 오늘 그 여자랑 같이 해외여행 떠난 거예요. 네, 뭐라고요? 황당하더군요. 대뜸 찾아와서 이 남자가 대체 제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뭐,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 남편 오늘 친구들이랑 네팔 여행 떠난 거예요.
히말라야 등산하러요. 아, 어쩜 핑계도 둘이 똑같이 맞췄네요. 우린 둘 다 속은 겁니다. 그 둘, 네팔이 아닌 다른 해외로 지금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남자에게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황은 이러하더군요. 그 남잔 40대 초반 시절 아이 없이 이혼한 후 쭉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술집 마담 출신인 한 여자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완전히 눈이 멀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연애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가 바로 그 남자가 5년간 만났다던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예요. 전 정말 가진 것 전부를 퍼줬어요. 그 여자가 지금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도 제가 해준 거라고요. 아무리 술집 여자 출신이라지만 전 정말 그 여자와 서로 진심을 나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곧 재혼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여자 낌새가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설마 싶었지만 전 결국 뒷조사를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제 여자친구가 저랑 그쪽 남편 사이에서 1년 동안 양다리를 걸치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오늘 같이 여행을 떠났다는 것도 함께요. 그 결과를 받아본 것이 바로 2시간 전입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열이 받은 그 남자는 제 남편에게 안갚음을 하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곧장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조사 중에 알아낸 저희 집 주소로요. 그 남자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제게 증거 사진들을 전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빼도 박도 못할 더러운 증거들을 보고 경악을 한 제게 이번엔 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더라고요. 뒷조사를 하던 흥신소 직원이 그들을 미행하다 녹음한 대화 내용이라면서요. 우리 둘이 아는 첫 해외여행이네. 벌써 3일밖에 안 남았어. 너무 재밌겠다. 그치? 내가 여행 가서 자기 쇼핑도 마음껏 시켜줄게. 와, 역시 자기가 최고야. 잘 나가는 사업가라더니 역시 우리 자긴 통도 크다니까. 나 진짜 깊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아, 빨리 가고 싶다. 근데 자기 와이프는 진짜 아무 의심도 안 해? 당연하지. 친구 놈들한테 술 사주면서 사정사정해서 거짓말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 나 의심할 만큼의 정신도 어차피 없어. 딸내미 결혼 때문에 이것저것 무지하게 신경 쓰고 있거든. 에휴, 늙고 잔소리만 넘쳐나는 그 여편네 보다가 자기 이렇게 만나러 나오면 나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그럼 이혼하고 얼른 나한테 와. 마음 같아선 당장 집사람 따윈 뻥 차버렸지. 그래도 좀 기다려봐. 모든 일엔 다 순서라는 게 있잖아. 우리 우선은 여행 가서 즐겁게 놀다 올 생각만 하자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없어진 딸의 축의금이 생각나더군요. 백수인 놈이 무슨 돈으로 그 여자에게 마음껏 쇼핑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짓거린답니까? 촉이 딱 왔어요. 이 멍멍이 같은 자식은 자기 딸 축의금을 빼돌려서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 돈으로 그 여자와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려고 했던 거죠. 그 와중에 그 여잔 그놈이 백수인 것도 모르고 깜빡 속아서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답니까? 그렇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땐 언제고 어떻게 술집 출신 여자랑 희희낙낙하며 절 비웃고 딸 축의금으로 바람을 피우고 다닐 수가 있나요? 그 남잔 큰 충격을 받은 제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다 건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 뒤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전 그 여자 당장 버릴 겁니다. 그 여자가 여행 가서 희낙낙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그 여자 오피스텔도 빼버리고 소송 준비도 할 거예요. 여태 그 여자한테 쏟아부었던 돈들 법적으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절대 그놈 용서하지 마세요. 바람 피우는 연놈들은 애초에 인간 취급을 해줘선 안 됩니다.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전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행기 아닌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 날이 돼서야 제게 전화를 걸어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네팔에 일찌감치 잘 도착했어. 비행기 내려서 숙소도 찾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늦었네. 그래? 네팔 공기는 어때? 너무 좋고 말고 당신도 같이 왔었으면 좋았을 거 싶었다니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분노를 꾹 참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줬습니다. 분노를 내리누르며 오히려 생글생글 웃는 목소리로 이런 말도 덧붙여서요. 그래? 기왕 간 거 거기서 많이 많이 즐기고 와. 여행 즐겁게 해. 고마워 여보. 나 여기서 자주 연락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한국 가서 봐. 그렇게 남편과의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남편이 돌아올 곳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리고 용달차를 불러 남편의 짐을 한 이삿짐 보관센터에 전부 보내 맡겨버렸죠. 마지막으로 전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린 채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도 일을 나갔어요. 그날 귀국한 남편은 집에 왔는지 어리둥절해하며 급히 제게 전화를 해오더군요. 여보, 집 비밀번호 바꿨어? 왜 문이 안 열리지? 바꿨어. 당신 같은 짐승한테 내어줄 방은 없거든. 당신 짐은 내가 이삿짐 보관업체 맡겨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당신 부모님 집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마음대로 해. 참고로 오늘 이후로 안 찾아가면 당신이 직접 추가 비용 내야 되고 돈 안 내면 다 폐기해달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치지 마. 나 피곤해. 장난 아닌데? 난 분명히 말했다. 전이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던 남편에게 냉정히 말한 후 전화를 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보관업체 주소와 번호를 문자로 보내준 뒤 그 뒤에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를 모두 무시해버렸죠. 저는 남편이 우선 보관업체부터 찾아가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집에 와보니 황당하게도 남편은 집에서 아기찜을 시켜서 소주까지 한 잔 곁들이고 있지 않겠어요? 뭐야, 당신 집에는 어떻게 들어왔어? 열쇠공 불러서 열었지. 진짜 한식 땡겨서 혼났네. 역시 음식하고 술은 한국계 최고라니까. 근데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왜 화가 났어? 내 짐은 왜 다 뺐고? 설마 당신 남자 생겼어? 무슨 자신감인지 남편의 태도는 태연하기 짝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제게 역으로 바람이 났냐고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던 전 그놈에게 비웃음을 띠며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뭐, 남자?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기가 막혀서 이상한 대로 말 돌리지 말고 당신 우리 지수 축의금 어쨌어? 축의금? 설마 했는데 역시 그것 때문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백수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네팔 가서 쓸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축의금 좀 가져다 썼어. 솔직히 그 축의금 나도 부모인데 지분이 있는 거잖아. 그치? 나도 원래대로 지수한테 그걸 다 주고 싶었는데 사실 내 축의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 빚을 내서라도 결혼한 딸한테 돈을 더 주지 못할 망정 애줄 축의금을 여행비용에 보탰었다고? 그 큰 돈을 네팔에서 친구들이랑 다 썼다 이거지? 근데 참 이상하지? 당신이 같이 간다고 했던 친구들은 내가 직접 찾아가 보니까 다 한국에 있던데 내가 왜 거짓말했냐고 따지니까 당신 친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라. 어? 어? 걔를 찾아갔었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네팔에 안 갔다는 거 알아버렸거든. 뭐라고? 그리곤 끝까지 발뺌하려던 그놈 얼굴에 상간녀의 남자친구가 줬던 증거 사진을 전부 뿌려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증거 사진들을 보며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대체 이런 강큰 짓을 벌여놓고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아둔함에 실소가 삐져나왔어요. 저는 그 한심한 놈에게 소리쳤어요. 이 벌레 같은 자식아, 어떻게 딸줄 축의금을 빼다가 더러운 상간녀랑 해외여행을 갈 생각을 했어? 너 그 술집 여자랑 만난 지 1년이나 됐다며? 그것도 백수 주제에 사업가라는 거짓말까지 하고. 그럼 여태 너 등산 간다고 싸돌아다닌 것도 등산이 아니라 그 여자 만나러 다녔던 거겠네? 어? 아니, 여보, 그건 이 버러지야. 애초에 너 같은 놈을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한 번 벌어진 영원한 버러지였는데 내가 아주 긴 시간 동안 깜빡 속고 살았지 뭐야. 당신 애초에 여행 다녀와서 취업할 생각도 없었지? 나한테나 그 상간녀한테나 죄다 거짓말, 또 거짓말. 뒷일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우선 허풍치고 거짓말부터 치는 그 버릇 역시 어디 안 갔네. 그리고 너 그거 아냐? 그 사람은 끼리끼리라더니 네가 그 여자한테 사업가라고 뻥친 것처럼 그 여자도 너 속인 거야. 그 여자 5년이나 만난 남자가 있었다더라. 양다리였다고. 뭐? 우리 민영이가 양다리? 우리 민영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이 한심한 놈아. 진짜 넌 네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됐고, 네가 나갈 이유는 내가 입 아프게 설명해줬으니까 됐지? 그럼 이만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여보, 잠깐 기다려봐. 내가 내 집을 두고 나가긴 어딜 나가? 그래, 미안해. 내가 당신 속이고 바람 피웠어.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양다리 걸쳤듯이 나도 사실은 그 여자랑 그냥 놀기만 하려고 했던 거야. 내 본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하나뿐이야. 본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날 그렇게 생각해서 바람 피우고 그딴 더러운 여자 앞에서 날 그렇게 씹었냐? 잔소리만 많은 늙은 여편애라고? 생각하니까 또 승질나네. 야, 이 아기찜이나 얼른 다 처먹고 사라져. 아, 내 눈. 열이 뻗친 전 남은 아기찜을 그놈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평소에 뭐든 몇 개 먹던 인간이라 그놈은 괴로워하며 자신의 눈을 부여잡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놈에게 소주병을 들어 그 안에 든 소주도 쫙 뿌려버렸어요. 야, 소주도 한 잔 해라. 아, 이제 그나마 속이 덜 뒤집히네. 진짜 그지 깽깽이 같은 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야, 빨리 가버려. 조금 있다 지순의 부부랑 수철이도 다 오기로 했거든. 내가 불러서. 그러니까 애들이랑 사위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사라지라고. 뭐? 애들이 온다고 했다고? 아이, 진짜 망신스럽게. 그걸 진즉 말했어야지. 왜 이제 말해? 당신 애들한테도 나에 대해 다 이야기했어?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놈은 신경질적으로 얼굴을 주방수건으로 대충 닦아내더군요. 그리곤 창피함이라는 걸 알긴 아는지 자기 캐리어를 들고 도망치듯 집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로부터 1시간 뒤쯤 저희 아들과 딸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을 이제 막 결혼한 사위에게 바로 털어놓기가 부끄러워 아들과 딸만 불렀었거든요. 저는 미안한 듯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경악한 아이들에게 면목 없는 표정으로 사과했죠. 그래서 엄만 더 이상 너희들 아빠랑 안 살고 이혼할 거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도 아닌 짐승이랑 살을 더 맞대고 살 수 있겠니? 그 전에 너희들이 놀랄까봐 미리 이렇게 말하는 거다. 너희에게 자꾸만 못난 꼴을 보여서 정말 미안하구나. 특히 지수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된 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네 아빠가 빼간 축의금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몇 배로 돌려주마. 그러니까 오늘은 남은 축의금만 우선 가져가렴. 네가 박서방과 사돈 어른들 뵙기 민망하겠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지금 축의금이나 저보다 엄마가 받으신 상처가 가장 우선이죠.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속상하시죠?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할 동안 전 아무것도 모르고 신혼여행이나 하하호호 다니고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저도요, 어머니. 진즉 저한테라도 말씀하시지. 왜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저 앞으로 절대 아버지 안 보고 살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다시 받아주셨는데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어머니를 배신해선 안 되죠. 고맙고 미안하게도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제게 미안해하더군요.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며 서로 부둥켜 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애미야. 얘기 다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에휴, 많이 상처받았지? 세상에, 정룡이 그놈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다니. 우리가 전에 네가 그놈을 다시 받아주기 전까지 네게 한 말은 다 뭐가 된단 말이야. 정말 내가 면목이 없구나. 너한테 면목이 없어. 이런 지저분한 꼴을 보려고 우리가 여태 살아있던 게 아닌데. 이후 갈 곳이 없던 남편은 급하게 시골의 시댁으로 내려갔나 보더군요. 당시 80대 중반임에도 정정하시던 시부모님이 제게 전화해 사과를 하며 남편이 왔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알게 됐죠. 왜 상간녀에게 가지 않고 시댁에 갔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상간녀도 그 남자가 오피스텔을 진즉 빼버려서 곤란한 상황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뻔뻔하게 시리 당장 나가라던 시부모님의 말에도 기어코 시댁의 엉덩이를 들이민 모양이었어요. 그럼 그곳에서 얌전히 저와 이혼이나 진행할 것이지. 남편은 며칠 뒤 저희 애들에게까지 찾아갔더라고요. 아버지가 대체 무슨 염치로 우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집 앞에 찾아왔길래 전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릴 때야 아버지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아버지를 찾았던 거지. 아버진 지금도 우리가 자기한테 약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아들은 자신을 찾아온 남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반면 딸은 아직 처가가 어려웠던 사이가 문전박대를 하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남편을 집에 들이게 됐었다네요. 그때 남편은 딸에게 이렇게 사정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랑 박서방은 착해서 나한테 문을 열어는 주는구나. 지수야, 너도 예비한테 화 많이 났니? 하긴 내가 너한테 원래 주려고 했던 축의금을 빼서 여행을 갔으니 더더욱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지수야, 나 네 아빠야. 어릴 적에 네가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 했던 아빠. 내가 차마 무서워서 네 엄마한테 직접 찾아가지 못하겠고 지수 네가 네 엄마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 아빤 정말 애초에 네 엄마랑 헤어질 생각이 없었어. 아빠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발 엄마란 말 입에 올리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엄마가 아빠한테 얼마나 잘하셨는데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배신하냐고요. 지수야, 아빠도 남자인데 잠깐 한눈 정도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도 그 여자한테 속은 거다. 그 여잔 양다리였단 말이야. 이 아빠도 피해자라니까. 그 나쁜 여자가 나 속이고 양다리 걸친 주제에 나 때문에 원래 만나던 놈한테 차이고 돈 토해내라며 소송까지 걸렸다고 내 멱살을 잡더구나. 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길래 그놈이랑 헤어지고 슬슬 나한테 갈아타려고 했더니 사업가는커녕 백수나부랭이였던 나 때문에 인생 다 꼬였다면서 책임지라고 하더라고. 진짜 양심도 없는 여자 아니냐? 그래서 너나 내 인생 책임지라고 내가 뺨을 날려줬다. 나 몰래 양다리 걸쳤던 너 때문에 집사람한테 들켜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말이야. 지금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여자랑 치고받고 했다는 걸 저한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동정심이라도 사겠다고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이 애비 신세가 그만큼 처량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다. 게다가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람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계속 날 집에서 나가라고 난리야. 지수야, 정말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이 아빠가 너무 불쌍하지 않니?
아니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전 오히려 아빠 같은 사람을 남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우리 엄마가 1000배는 더 불쌍해요. 저한테 앞으로 아빠는 없어요. 저한테 부모님은 이제 평생 엄마뿐이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딸에게 남편과의 설전을 전해 듣는데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창피해 제 얼굴이 다 빨갛게 달아오르더군요. 결국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집 앞으로 절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뻔뻔하게도 이제 2번 다신 잘못하지 않겠다는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소리를 빽 질러줬습니다. 내가 또 속을 것 같냐? 내가 금붕어인 줄 알아? 당신 전에 나한테 그랬지? 날 배신하면 성을 갈겠다고. 그 중요한 걸 뚝 떼서 여자로 정체성을 바꾸든 이씨에서 다른 성씨로 바꾸든 뭐라도 꼭 바꿔라. 어? 너 같은 놈은 남자들의 수치이자 이씨들의 수치니까 빨리 안 사라져? 제가 들고 있던 가방까지 휘두르며 쫓아내니 그놈은 기겁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이후 들어보니 결국 남편은 시댁에서도 쫓겨났다네요. 그 후론 집세가 저렴한 그쪽 지방에 방을 얻어서 홀로 쓸쓸히 지내게 됐다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백수였던 기간과 벌이도 동등하거나 가끔은 제가 더 많았다는 점, 결혼 기간 내내 집안일도 육아도 제 참여도가 훨씬 높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부자 행세라며 저 몰래 자신의 퇴직금을 바람으로 다 까먹었었다는 점에 딸의 축의금 문제까지 덧붙여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대차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제게 위자료도 주고 그 남자에게 걸린 소송 비용도 물어줘야 했다고 하더군요. 잘은 모르지만 그동안 그 남자가 상간녀에게 뜯긴 돈만 3억이 넘는다는데 아마 그 여잔 그 돈도 대부분 토해내야 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쪽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의 호구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 마음을 담은 사례금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 남자를 찾아가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건네는 사례금을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일은 자신에게도 잘된 일이라면서요.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전 평생 콩깍지에 씌인 채 그 여자에게 돈을 뜯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번 기회로 저도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이건 순전히 절 위한 일이었으니까 그 돈은 정말 괜찮아요. 하고 말하며 말입니다. 결국 끝까지 그 돈을 거절했던 그 남자와 신랑이 하던 전 마지막엔 포기하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주며 헤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어느덧 전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 남편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딱 한 번 술을 먹었는지 야심한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번호는 차단한 지 오래이니 아마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린 것 같더라고요. 숙자야, 나야, 수철이 아빠. 어머나! 하지만 전 그놈의 목소리를 알아듣자마자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냅다 전화를 끊은 뒤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아이들 또한 여전히 전 남편의 이름조차 꺼내기 싫어하며 전 남편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일은 하고 있는지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젠 남남 아니겠어요? 전 저를 배신한 놈에게 따윈 완전히 신경을 끄고 새로 시작하게 된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얼마 전 임신을 하게 된 딸과 만나는 아가씨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아들에게 없느니만 못했던 전 남편의 몫까지 2배로 든든한 부모 몫을 해주면서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오다 보니 저는 저만큼 다사다난했던 다른 사람들의 사연에도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가끔 푸념이나 하소연을 하는 손님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최근 들어 빠지게 된 이 사연투의 사연들도 그렇고요. 제 사연도 그 많은 사연 사이에 슬쩍 끼워 넣어 보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연자분들처럼 저 또한 이런 우여곡절을 꿋꿋이 이겨낸 채 잘 살아가고 있으니 힘든 일이 있는 분들 모두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가끔은 손님에게 재미난 일상을 이야기해드리기도 하고 때론 사연 있는 손님의 마음에 위로와 공감도 드릴 수 있는 마치 이 사연투브 같은 택시기사로서 다시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친근한 이웃이자 친구처럼요. 부디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손님으로 태워드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